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직전인 다음 주 주말까지 최대 6번에서 7번가량의 평의를 거치게 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서 선고 당일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는 9일 내지 10일, 늦어도 13일로 예상되는데 다음 주 초쯤 선고일이 정해져 공지될 전망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친박 인사들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도를 넘은 위협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된 발언은 인터넷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면서 사법기관 테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엄정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내일까지 수사자료 전부를 검찰에 인계하면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3라운드 수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 물증 등이 포함된 수사 자료는 총 6만 쪽 분량으로 검찰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벌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한파의 영향이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외벌이 가구에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던 일명 청량리 588입니다. 재개발지구 지정 20여 년 만에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론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 이후에 두 번째 비공개 평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67번가량의 평의를 거치게 되면 탄핵 결론이 윤곽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처럼 탄핵 시계가 흔들림 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탄핵에 흠집을 내려는 여론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3.1절 친박 집회를 자화자찬하면서 오늘은 친박계 핵심 의원과 대통령 대리인 등이 국회에서 탄핵 반대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탄핵 선고까지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여론몰이와 헌재에 대한 위협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재 3층의 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두 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평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등 5개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헌법 위반의 경우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청와대 비선조직 행태와 관련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입니다. 법률 위반 사유로는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재가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다음 주 주말까지 앞으로 6, 7번쯤 더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면 결정문 작성을 진행하고 선고 사흘 전인 내주 초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지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처럼 평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은 아직도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내놓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지연된 이유라고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교통사고 현장 영상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오늘까지 서면과 참고 자료 등 9개 문건을 추가로 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 당시 발언 내용을 정리해 줄줄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모아 오보 모음이란 참고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판까지 자료 제출 경쟁을 벌이는 건 재판관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월 10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 청사 근처에서 발생한 돌발 사고 때문에 박 대통령이 오후 5시를 넘겨 중대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측은 교통사고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변론이 끝난 지금까지도 해당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정부청사 인근 사건 사고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의 당일 사고 기록엔 그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본인 의견서에서 세월호 관련 해명은 단 한 문장에 그쳤고 최종 변론 입장문에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렇게 본격화하면서 곧 다가올 선고 당일에도 국민적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요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서 선고 과정의 생중계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에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와 생중계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가 허용되면 결정 요지와 함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 결정의 이유 등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 과정 전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도 국민의 눈이 헌재로 쏠렸습니다. 당시 헌재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1988년 헌재 설립 뒤 심판 과정이 중계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헌재는 생중계 준비에 무게를 두면서 선고 당일 심판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등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이 잇따르면서 선고 당일 보안 강화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루 앞서 메시지를 던졌던 어제 3.1절 친박 집회를 두고 청와대는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참석 인원이 늘어서 어제 집회가 여론 흐름의 변곡점이 됐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건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분위기 윤서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전날 친박단체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집회 하루 전에 격려성 메시지까지 던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월 1일 집회는 여론의 흐름을 가르는 유의미한 변곡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이 촛불 집회 인원보다 10배 많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 정치인들이 펼친 여론전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참석 인원만 보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탄핵 심판을 철저히 여론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언급량 등을 감안하면 탄핵 찬반 여론이 5대5가 됐다는 주장까지 펴며 탄핵 반대 여론이 큰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주장을 정리하자면 3.1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셈이죠. 청와대 주장의 배경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친박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까? 네, 정확한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말 탄핵 반대 집회 사진입니다. 차량 흐름도 원활해 보이고 사람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어제 집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박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500만 명이 모였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절반인데 맞습니다. 그걸 믿긴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이건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회 참가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청와대의 주장처럼 국민 여론의 흐름이 변했다고 보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실제 예. 국민 여론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예. 저희가 나흘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국민들은 탄핵을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 의견이 78.3%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올해 초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78.1%의 국민이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의 동일한 수치가 유지되고 예, 예. 있고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측과 친박 의원들이 줄기차게 탄핵 반대, 기각, 여론전을 펼쳐왔지만 국민 여론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10명 가운데 8명은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은 뭐 일부 늘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로는 탄핵 반대 의견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견이 뭐였냐면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일정한 오차 범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예.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의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대로 이 집회 참석자 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직력이 동원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집회 참석 인원수만 갖고 여론의 흐름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론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 측도 알 텐데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와대가 자화자찬을 하는 이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전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혼동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이 과거 정치인들이 대규모 유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보여주려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 앞서 들으니까 청와대 관계자까지 탄핵 찬반 여론이 5대5라고 주장했던데 이거 역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아까 저희들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특히 5대5 논리가 위험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5대5, 즉 동일한 비중에서 첨예하게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 특히 국민들이 보셔야 할 건 이번 탄핵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실관계인데 이게 아니라 단순히 여론전의 하나, 진영 논리전이구나. 라고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때문에 청와대가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이런 여론을 통해서 결국에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여론전이 결국 이제 헌재의 결정이 친박 쪽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하나의 빌미 이런 것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나온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오만한 법관들에게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혹은 많은 사람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향후 이러한 불복 프레임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벌써 5번째입니다. 발표를 맡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애초부터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탄핵 심판 각하, 그러니까 탄핵 소추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반대의 법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친박 의원들이 이를 공론화하면서 조직적인 여론전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증거가 법정에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어떤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손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3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그리고 저희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 그리고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직접 녹음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입니다. 예, 계속했던 주장이기도 한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특검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뭘 문제 삼은 겁니까? 네, 현재 이 헌재에 와 있는 수첩은 복사본인데요. 예. 손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로부터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안종범 수석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복사본으로도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태블릿 PC는 뭐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듣기로 작정하는 것 같으니까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만은 태블릿 PC도 증거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번엔 뭔가요? 이것도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과 비슷한데요. 태블릿 PC의 이 실물 자체가 법정에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손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 PC 실물을 헌재에 넘기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좀 고의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 검증이나 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재판부의 몫이라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PC의 내용도 이미 여러 증인들이 헌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꼭 실물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 고영태 녹음 파일을 국민 검증하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특검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고 또 헌재에서 이걸 다시 중복된 증거를 틀어보는 것도 결국에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걸 뭐 조작설로 계속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실물을 갖다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쪽에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대리인단은 계속 헌재에서 증거를 따지고 드는 이유가 있나요? 네, 대리인단 주장은 이겁니다. 헌재가 증거가 아닌 수사 기록에 기대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수사 기록은 이 민형사 재판의 증거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또 헌재는 지난 16번의 변론에서 이 증인을 직접 불러서 신문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예. 이번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요. 네, 손 변호사는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 투표 때 상황을 예를 든 건데요. 당시에 인증샷을 찍어서 비밀 투표가 아니고 결국에 이 표결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추안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인증샷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막판에 와서 자꾸 이렇게 각하, 기각이 아니라 각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재판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네, 일단 이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좀 보입니다. 예. 일단 기각과 이 각하의 개념을 살짝 구분해 보면요. 이 기각은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각하는 이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아예 결정을 하지 않고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리인단이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공정성 프레임은 헌재 흔들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마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런 주장들이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여론전의 한 카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압박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예. 이 전략에는 사실 이 변론이 국회 측에 되게 편파적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어서 이 선고 과정에서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좀 끌어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좀 더 길게 보면 만일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이 불공정성을 들어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그 보수층, 그러니까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위한 여론전은 꼭 친박 집회나 친박 의원 토론회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오전에 서울광장에서 자칭 보수단체들 주최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는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 수십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취지와는 상관없이 태극기 바람으로 촛불을 잡자면서 친박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와서 참가했던 학생들이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청소년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3.1절 기념 행사에 참가하면 봉사 점수 8시간을 준다는 주최 측의 공고를 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긴다는 행사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자경 세력의 선동과 국회 무능으로 인해서 나라가 먹기 어렵고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북 세력과 빨개 이고 정상머리 정치인들이 우리 태국기 바람으로 촛불 시위를 잡아서 대한민국의 연로할 수 있도록 무대 앞에는 대형 성조기가 휘날리고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노인은 여고생들에게 접근해 훈수를 둡니다. 학생들은 무섭고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3.1절 이 행사가 되게 뜻깊은 행사잖아요. 나라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이제 참여하려고 한창 하려고 온 건데. 촛불 애들이 악마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박근혜가 탄핵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단체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며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봉쇄활동으로 포장을 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설득시키려는 것 같아서 황당했어요. 행사 주최 측은 연사들이 돌발 발언을 해 막을 수 없었다며 학생들을 예정보다 빨리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 중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탄기국 소속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에 몰린 친박 측의 카드는 여론전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바로 헌재나 특검에 대한 위협입니다. 신변에 대한 테러 위협의 주소 공개는 물론이고 도를 넘는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과격하고 위협적인 발언이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저 박영수 첩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준사법기관인 특검을 상대로 한 위협과 조롱은 거침이 없습니다. 헬스클럽도 알아냈다면서요? 예, 여기서 무슨 다 털이 많대요. 털이. 또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자택 위치를 공개하고 대치동 아파트! 간접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있는 슈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일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요.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동선도 다 알고 있다는 엄포인 겁니다. 당신들 아니도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공공연한 위협이 쏟아지지만 경찰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자택 위치를 공개한 것만으로 처벌이 어렵고 집회에서 나온 발언을 일일이 위협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법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이 같은 극우 친박단체 인사들의 노골적인 테러 위협과 조롱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이 폭력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집 앞으로 모이자는 공지가 올라옵니다. 단순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기보단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대화방에선 탄핵 반대 결사대를 모집한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택 위치를 공개한 인터넷 방송에선 각종 테러 위협과 과격한 댓글도 연이어 달립니다. 이런 위협성 글은 온라인과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급속히 번집니다. 수위도 점차 높아져서 총으로 쏴버리라고 하거나 골프채를 들고 집회에 나가겠다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온라인에 퍼지는 공격적 글이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 가던 행인을 때리고 의자를 치켜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는 구호도 아무렇지 않게 등장합니다.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테러 위협이 갈수록 공공연해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런 위협 발언들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지 깊이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발언자들의 성향과 최근 상황에 비추어서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 경찰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행 의도가 있는지, 위협을 느꼈는지 등에 따라 단순 발언이 될 수도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재판관이나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신병 보호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모순된 얘기죠. 위협적인 발언으로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경찰이 수사 착수에 난색을 표하자 일부 시민들은 고발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당은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준비에 지금까지 2천여 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70일간 수사해온 자료를 내일까지 모두 검찰로 넘깁니다. 6만 쪽 분량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이 돼 있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만 해도 2만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 이 자료를 넘겨받는 검찰에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특검이 검찰에 넘길 수사자료는 A4 용지 6만 쪽에 달합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의 3배인데 1톤 트럭 3대 분량입니다. 박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만 3만 쪽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해 확보한 진술 등 대통령 조사를 위한 핵심 물증이 대거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도 2만 쪽 가량으로 전해집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결돼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피의자 관련 자료를 우선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인지하고 있었던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정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비리 포함하여서 모두 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팀 구성과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우 전 수석이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던 때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김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날은 지난해 8월 16일 밤입니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우 전 수석의 감찰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날과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에도 김 총장과 통화했습니다. 특히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위해서 충분히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일 때 그게 영향을 미쳤던 안 미쳤던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수사 관련 내용이 오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우 전 수석과 검찰 지휘부의 통화 자체가 부각되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는 시점에 검찰 수사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진행하게 될 수사의 가장 큰 줄기는 대통령 대면 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협의입니다. JTBC
김준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업무상 필요로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문자 내용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됐더라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은 누군가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 때문에 다른 정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통화가 실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특검이 뭐 여러 가지로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하지만 이제 지난해 우병우, 이석수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그리고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것 모두 다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예. 때문에 이 우 전 수석의 전화가 실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어떤 감싸기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그 민감한 시기에 인사권 등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아무튼 우 전 수석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던 그런 시점에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은 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작년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왜 저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예. 검찰총장은 이 수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자주 이 법을 비껴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 질문은 받지 않았으면서 핵심 수사 대상 또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점은 사실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특히 우 전 수석이 이번 그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문건을 만든 정황, 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미르케이 재단 관련 비선 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사진 형태로 담겨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했던 것에 대한 법적 검토도 완료됐다라면서 최순실을 중심으로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특검은 이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다라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지난해 10월 17일쯤입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 25일에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우 전 수석이 통화한 것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10월 25일 통화가 실제 검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26일 최순실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바로 다음 날 또 27일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거의 매일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검찰이 다시 특검 수사를 넘겨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은 사실 지난해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너무나 많은 물증과 또 진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적당히 수사를 그러니까 무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특검 안팎에서는 때문에 지금 김수남 총장 또 이영렬 지검장을 필두로 수사 내용을 인계받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두 사람과 우 전 수석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일종의 검찰 흠집내기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 본인은 확실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한 측근은 조만간 탈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조만간 김 전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도 당 안팎에서 갑자기 김 전 대표의 탈당 얘기가 들리는데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꾸준히 김 전 대표가 탈당하고 여기에 민주당 내 일부 비문계 의원들이 합류해 독자 세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김 전 대표와 비문계 의원들이 탈당하면 개헌을 고리로 다른 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정의화정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독자 세력화를 한 뒤 이른바 제3지대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탈당 여부를 묻는 JTBC 취재진에게 누가 괜히 하는 소리라면서도 대선 전까지 당에 남아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며 탈당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3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안 지사는 다른 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설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순서대로 따지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황교안 권한대행 다음입니다. 안정적 2위였던 안 지사는 지난달 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를 언급한 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전통 야권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더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안 지사는 오늘 연정 추진 협의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당들과 손을 잡는 협치 카드로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후보가 되는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 협의 추진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특히 안 지사는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 인사권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입니다. 전 문재인 대표님이 새로운 리더십이 못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 지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중국 군 장성이 한반도 사드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제안했습니다. 즉, 지금의 성주 골프장을 폭격하겠다는 얘기죠.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중국이 사드를 보는 시각은 극명히 드러난 셈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외과 수술식 하드킬, 즉 필요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제안했습니다. 육군 소장인 루어위안이 환구 15에 사드 반격 10대 책략 칼럼을 통해서입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를 마비시키는 소프트킬, 국제 안보 이슈에서 한미 일과의 비협력 등도 대응 리스트로 제시했습니다. 루어위안은 중국 군사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대표적 강경파입니다. 사드가 배치될 미군 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은 미중 전쟁을 의미합니다. 환구 15는 민족주의 성향의 매체지만 지난해 2월 시진핑 주석이 내 사무실에도 이 신문이 있다고 발언해 화제가 된 신문입니다. 3일 개막하는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양회에서는 국방비 상승률이 주목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데 대응해 지난해 7.6% 증가에 그친 국방비가 다시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공세에 tit-for-tat,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취하면서 향후 내놓을 실질적 대응 카드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롯데 사드 부지 제공에 반발하는 중국 측 보복이 현지를 넘어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3시간가량 마비됐고 중국 외교학회에서는 롯데호텔 숙박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롯데면세점 한국어 사이트 화면입니다.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사이트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해킹 방법 가운데 하나인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공격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롯데 측은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드 부지 계약이 마무리된 지난달 28일부터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도 다운돼 지금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지난달 28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 외교 싱크탱크인 차얼 학회 연구원들은 롯데호텔 숙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의 보복성 규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펌험 검역국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된 롯데의 요구르트 맛 사탕에서
금지된 첨가제가 적발됐다며 소각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에는 롯데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유통계열사 매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일제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외벌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그나마 소득이 늘었습니다. 외벌이 가구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항공기 관련 회사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다 영업직에 뛰어든 허성훈 씨. 경기가 좋질 않아 수익도 생각만큼 나질 않고 영업직 특성상 임금도 유동적이어서 고민 끝에 최근 아내가 경제활동에 나섰습니다. 저희 첫애가 중3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21년 만에 맞벌이를 하게 되는 셈이죠. 외벌이 가구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외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6천 원, 전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벌이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소득은 해마다 4% 안팎으로 증가해왔고 2009년 금융위기 여파에도 0.6% 늘었는데 경기 한파의 타격이 외벌이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득이 줄자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벌이 가구 월평균 소비는 228만 1천 원, 1.8% 감소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555만 8천 원으로 2.7% 늘었고 소비 지출 역시 전년 증가율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취약계층이 외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아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평균 수명은 80대 초반까지,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건 70대 초반까지. 그럼 나머지 10년은 아픈 채 살다 간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거겠죠.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관련 통계는 우울한 노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2014년에 태어난 사람은 82.4년을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 73.2세까지입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마지막엔 9년 넘는 기간을 아픈 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집처럼 찾게 됩니다. 70대 초반 노인의 경우 1년에 병원 약 36번, 한의원 14번 등 연간 50차례, 거의 매주 의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월 27만 5천 원에 달해 2015년 총 노인 의료비는 22조 원을 넘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대비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9.6%로 독보적 1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가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월 평균 31만 원 정도에 불과해 의료비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옷 입기나 세수, 목욕이나 대소변 조절 등 일상생활 중 하나라도 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노인은 100명 중 7명이나 됩니다. 특히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일을 하느라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60대 이상은 한 해 문화예술 행사를 2번도 채 안 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노후를 즐길 돈과 여가 모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청년층은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2%, 전체 실업률의 2.6배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남성 근로자의 15.4%, 여성 근로자의 37.8%가 한 달에 140만 원도 못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내기도 버거워 노후 준비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유일한 북한 국적자 이정철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북한 국적의 이정철을 석방해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철이 김정남 암살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철은 사건 당시 공항에 있지 않았고 암살에 사용된 VX의 제조나 반입도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이 사건의 배후라는 의심은 커졌지만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북한 국적의 주요 용의자 8명 가운데 이정철을 제외한 4명은 이미 북한으로 도피했고 나머지 3명 역시 불체포 특권이 있는 외교관이거나 치외법관 지역인 북한 대사관에 숨어있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주범의 신병과 물증 확보는 미궁에 빠진 채 조현격인 여성 용의자 2명만 처벌하는 모양새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오는 6일자로 북한과 2009년 맺은 비자 면제협정 파기라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북한에 단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표단은 VX 사망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김정남 시신 인도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말레이 당국은 시안을 따로 두지 않고 정당한 친족에게만 인도하겠다며 북한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입학식이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2명의 전학생이 더 나왔고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교사는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입학식장인 강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단 신입생 대부분은 입학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학식은 국민의례도 마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학부모 2명이 아이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교복을 반납하고 전학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문명고를 떠난 신입생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학부모 5명은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간 교내에서 열린 촛불 집회는 경산시가지로 장소를 옮겨 이어갑니다. 당장 내일부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수업이 시작되지만 국정교과서가 쓰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기존 역사교사는 검정교과서로만 수업을 하겠다고 했고 부랴부랴 구한 시간제 강사도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세월호 인양시 선체조사를 맡을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5달 만입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6달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자체 의결로 넉 달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야구 월드컵 WBC 개막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지금 서울 고척돔에선 전력 점검을 위한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온누리 기자, 지금도 경기가 진행 중이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쿠바 그리고 호주와 3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했던 우리 대표팀, 지금은 상무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5회 현재 1대4로 오늘은 좀 뒤져 있습니다. 초반 그 선발 투수 이대은이 1회 2점, 2회 2점을 허용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대표팀 선수들 컨디션은 어때 보이나요? 네, 일단 타자들 타격감은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틀 전 호주와 평가전에서 5타수 5안타를 기록했던 서건창 선수는 오늘도 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이대호 선수 오늘 1회에 외야 펜스를 맞히는 2루타를 기록하면서 타점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흘 뒤에 있을 개막전 첫 상대가 이스라엘인데 오늘 이스라엘도 시범 경기를 했죠? 네, 오늘 이스라엘이 경찰청 야구단과 시범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 WBC 개막전 선발로 예고된 제이슨 마르키스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만 124승을 거둔 노련한 투수답게 오늘 각종 변화구로 타자들을 좀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등판했던 이 크라머 선수가 시속 150km가 넘는 아주 빠른 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인식 감독은 이 이스라엘 투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이 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겠다고 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대표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대표팀은 원래는 내일 하루 휴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경기를 지켜본 김인식 감독이 계획을 바꿔서 내일도 훈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는 경찰청 야구단과 마지막 실전 테스트를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는 우리 특급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이 한두 이닝을 던지면서 좀 부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일에는 WBC 개막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고척돔에서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청량리 588로 불리던 일대에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성매매 업소들 대신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입니다. 시민 10여 명이 옛 쇼핑몰 건물 철거 작업을 지켜봅니다. 백화점 옛날에 저쪽은 588.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서울 전농동 588번지 일대는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년 뒤인 2020년까지 65층 주상복합 건물 4개 동과 42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골목 안쪽은 성매매 업소가 물려있는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렇게 입구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건물 외벽에는 붉은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150곳이 넘는 성매매 업소가 늘어섰던 골목은 대부분 떠나 대낮에도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철거 예정인 한 업소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영업을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상자와 쓰고 버린 화장품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쪽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방이 보입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복도 곳곳에 각종 가재 도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쪽을 따라오시면 뒷문 하나가 보이는데요. 불법 성매매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도망가는 뒷문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 다툼으로 개발이 지연되다 20여 년 만인 최근에야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 85%가 떠난 상태입니다. 한편 일부 가게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요. 보상금 액수를 놓고 시작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매매 업소 7곳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그냥 나가야 돼요? 가진 자는 없는 사람 말고 짓밟아도 돼요? 상가 세입자와 토지 소유자 130여 명도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보상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만 주는 거예요. 이주 대책이 아니고 니네들이 원해서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그만한 이주 대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데도 그거에 뭐 몇 배를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다른 데다가 내 상가를 해달라. 그게 말이나 돼요. 지난달 동절기 강제집행 자제 기간이 끝나면서 거주민과 재개발 추진위와의 충돌이 눈에 띄게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밤이면 붉은 홍등을 밝혔던 이 거리도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재개발 지구 지정 20여 년 만인데 일부 반발하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카페인 시인의 집에는 자그마한 소녀상이 삽니다. 석 달 전에 저희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했던 그 소녀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하는군요. 9살 꼬마 숙녀 서진이가 직접 만들었다는 목도리. 제주의 소녀는 바닷바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지만 손으로 한 가닥 한 가닥 털실을 엮어서 겨울옷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신기하게도 그 옷은 한 가닥의 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매듭이 또 다른 매듭을 만드는 한 올과 한 올의 이어짐은 포근한 목도리가 되기도 하고 따스한 스웨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꼬불꼬불해진 털실은 따뜻한 김을 쐬면 새것인 양 구김이 펴졌고 풀어서 다시 뜨면 또다시 새로운 옷으로 변신하는 한 줄의 실로 시작되는 마법이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의 가족들이 모여서 손뜨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한 기억들을 한 땀 한 땀 모아서 그리움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손뜨개는 가족에게 진통제와도 같았을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실들은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임을, 잊지 않을 것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또 다른 실의 가닥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시민은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딛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녀들의 조국은 나라와 나라 간의 합의를 이제 와서 국민이 돌이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은 잊지 않았고 아직 사과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끊으라 해서 끊어질 것이 아닌 마음의 긴 이어짐일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아직 바람이 싸늘했던 어제 3.1절 거리로 나선 올해 89의 이용수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에는 하나같이 따뜻한 마음이 이어진 손뜨개 목도리.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들이 이른바 광장 변론에서 하는 주장을 어디까지 듣고 또 담아드려야 할지 사실 좀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논쟁 가치 이전에 여론전의 성격을 갖는 주장이 많기 때문인데 어쨌든 친박 집회에 나온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파장도 있는 만큼 앞서 일부에서도 오늘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짚어봤고 잠시 후에 팩트체크에서도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따져볼 예정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 밖의 내용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잠깐 좀 듣겠습니다. 헌법과 법사회학을 전공한 이국은 한동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포항에 계시잖아요. 네. 지금 거기서 올라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치고 또 내려가십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KTX가 있어서요.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변론 재개 요청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해야 할 대통령의 의견서를 이동욱 변호사가 이른바 뭐 날치기란 표현이 아무튼 나와서 그러니까 이건 최후 진술이 아니다. 이게 어제 조원영 변호사 대리인 측의 네. 조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변론 재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예. 변론 재개 신청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지만 취지가 충분히 이미 전달이 되었다고 본다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요. 혹시 다른 그 내용이 있다면 써내라, 서면으로 내라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네.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른 내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후 진술서인데 네. 자신들이 준비한 것일 테고요. 대통령이 준비한 것이겠죠, 일단. 네. 그걸 다른 사람이 읽으면 뭐 내용이 다른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이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읽었다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다른 것이 있으면 예.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니까 서면으로 내라, 서면을 읽어보겠다. 아마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대리인단 측에서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문장을 놓고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른 뜻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네. 역시 이 교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 않는 모양이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대리인 안에서 예. 변론 전략을 두고 조금 이견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요? 네. 그 얘기 마저 좀 나누도록 하죠. 네. 아무튼 헌재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마저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판정 안에서까지 대리인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저희들이 봐왔는데 네.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뭐 저는 보도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예,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 초기에 변호인단은 13개나 소추 사유가 되니까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증거를 따져가면서 시간을 좀 끌고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변론 전략을 짜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쟁점을 헌법재판소 쪽에서 정리를 하고 또 절차를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특별히 먼저 퇴임하신 박한철 헌재소장께서 예. 헌법적인 이유로 3월 13일까지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뒤에 아마도 이제 변론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하시는 것처럼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등장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강한 변론을 이렇게 하셨고요. 예. 사실 그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중에 재판관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한 어떤 표현을 한다던가 기피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일종의 도박 행위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변호인단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좀 대립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그 사이에 어떤 좀 균형을 잘 잡고 계시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분석은 제가 좀 오늘 좀 처음 듣고 네. 뭐랄까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변론 전략과 나중에 이동욱 변호사나 네. 아니면 특히 이제 김평호 변호사가 들어서면서 변론 전략이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동욱 변호사님의 변론 전략하고 예. 김평호 변호사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평호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헌재의 공정성 자체를 좀 흔드는 것 같다면 뭐 최후 변론하신 이동국 변호사님의 내용 그 변론 내용을 좀 읽어보면 보도가 되었으니까요. 상당히 헌재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인정할 건 많이 인정하고 좀 뭐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읍소형에 좀 가까운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변호인단 내부의 통일된 변론 전략이 지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환 변호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뭐 벼룩 몇 마리 데리고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지금 이중환 변호사는 뭐 사실 대표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법리 논쟁을 통해서 기각적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이었다면 처음에요. 그 이후에는 이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특히 김평호 변호사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이걸 지금 그 기각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재판거리가 안 된다는 각하 쪽으로 손범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그 각하라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거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국회 쪽으로 정치권 쪽으로 다시 이 건을 보내는 셈이 되는데요. 뒤늦게 이런 전략을 좀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앞에 했던 변론과 모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국은 교수께서는 대리인단의 여러 가지 변론 중에 가장 큰 모순점이 그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애초에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변호인들이 전제하고 시작한 데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을 잘못했다? 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네, 형사재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국회 측이 검찰이 되고요.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 쪽에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헌법 정신을 가지고 다투지 못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 또는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의 명분이나 아니면 어떤 좀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계속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독직 행위를 한 것을 수사받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특별히 헌법의 절차를 정해서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하고는 다른데. 다릅니다. 예. 그 만약에 형사재판과 같다면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왜 형사재판을 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재직 중에는 사실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그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나 하는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헌법은 탄핵에 관련된 규정에서 대통령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걸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을 형사 재판과 상당히 동일하게 놓고 애초부터 예. 그렇게 짜면 우리 헌법을 모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결과에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 강일원 주심이 이동욱 변호사가 나중에 합류했을 때 이제야 뭐 헌법 탄핵 재판답게 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 뭐 이게 예의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의상한 말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재판의 어떤 본질로 돌아왔다라는 어떤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또 가셔야 되는데. 네. 예.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일부 친박단체 인사들의 돈 없는 위협성 발언의 문제점을 짚어본 바 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나 특검을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공공연히 겨냥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죠.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그런 위협은 이루어집니까? 네, 앞서 일부 리포터로 보신 그 인터넷 방송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가지 마시고 대신 슈퍼 가서 커피나 과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셔도 됩니다. 지금 안 되죠.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네, 영상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택과 관련해서 이 집이 서울 무슨 동 무슨 아파트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뒤에 이 집에는 가면 안 되겠지만 집 인근 슈퍼에는 가도 된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이 법적인 시비가 붙을까 봐 염려돼서인지 집에는 가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또 사회자가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라고 맞장구 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네, 이 자칭 애국 세력,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의 강조하는 그 법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에는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사법기관과 다름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헌법재판소 법을 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춰내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이런 행동은 헌법을 무시하는 국헌문란의 행동이다라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역시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박영수 특검의 아파트와 동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공개한 자친 보수단체 대표는 이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과격한 집회를 벌였는데요. 여기서는 박영수 특검 얼굴 사진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불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는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에 앞장서온 변희재 씨가 친박단체 집회 때 직접 단상에 올라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겨냥해서 당신들 안위를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포함해서 더 많은 범위로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한테만 국한돼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고 수위도 굉장히 좀 강해졌다고요. 사실 예전에도 뭐 헌재에 대한 뭐 비판은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또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등 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에 항의 전화가 걸려오거나 항의 편지를 보내는 시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처럼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이 사적인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등의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인터넷 방송이 보편화하면서 이런 과장된 위협, 선동이 광범위하고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예. 페이크 뉴스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실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아파트가 공개된 이 앞서 보신 그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만 34,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경찰이 그렇게 좀 신속하게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헌재나 특검 측의 요청으로 신변 보호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사례 등에 대해서는 발언의 수위가 높았을 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거나 또 신고된 집회에서 나온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실정입니다. 예.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경찰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사법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특히 집시법 5조를 보면 폭행, 방화가 우려되거나 질서 유지에 위협을 주는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유독 관대하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경찰의 대처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이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의 재판 범죄가 드러났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생겨났다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이런 불복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취재해봤는데 가짜가 수두룩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오대영 기자,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젠 주심까지 등장을 했군요. 그러니까요. 네. 8인 체제가 뭐 위헌이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한 극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탄핵 심판 재심 사유 발생, 재판관 범죄입니다. 강일원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그동안 뭐 재판관에 대한 가짜 뉴스들은 많았는데 범죄 연루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작성자가 최모 씨인데요. 네. 최모 씨가 과거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가 무려 6번이나 기각을 했거든요. 네. 이에 불복해서 최근에는 이 재판관들을 고소했습니다. 저 뒤에 하얗게 보이는 흐린 뭐라 그럴까요? 저게 이제 고소장인데 네. 저희가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마치 판결문인 양 게시를 하면서 범죄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거 재심 사유도 되지가 않습니다. 재심 청구하려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여야 됩니다. 이 고소 내용과 탄핵 심판권은 무관하죠. 네.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하든 말든 사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네. 이런 주장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건도 보여드릴까요? 네.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대리인단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가짜 정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국제사법재판소 얘기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또 이 나라의 법치주의도 구하고 저희들은 전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후에 특수본 31명,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 재소, 무법, 탈법, 인권유린, 진상조사 등등 주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탄핵 심판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가 없다는 점은 뉴스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근데 검찰 수사팀 재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내부 규정을 저희가 면밀하게 확인했거든요. 네.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네. ICJ
국제사법재판소는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국가 간의 법적 분쟁 해결, 또 유엔 관련 기구의 법적 자문, 특히 제소의 대상을 국가로 한정해놨습니다. 거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인단 주장이 나오고 이걸 가짜 정보로 확대 재생산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밖에 이제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봤죠?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재판정에서 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위헌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짓 네. 정보 들어보셨나요? 네, 뭐 영상이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발언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것도 없었고 영상도 말씀하신 대로 없었죠. 발언이 없었으니까 영상이 없는 건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또 하나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며느리가 김재규의 딸이다. 네, 사실입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친박 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했기 때문인데요. 네.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1985년생이고요. 김재규의 딸 네. 1955년생입니다. 네, 뭐 30살 차이 연상 연하 물론 가능은 하지만 네. 네, 글쎄요. 어떤지요? 그러니까 나이만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 전 부장의 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1990년대 초에 자녀까지 둔 것으로 확인됐죠. 네. 이런 극단의 가짜뉴스, 거짓 정보들 탄핵 국면을 지나서 대선 전국으로 쭉 갈수록 더욱 극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팀이 앞으로 이제 더 바빠지겠군요.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뉴스룸이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도 이제 저와 팩트체크 팀이 준비를 했는데 네. 조금 이따 또 뵙죠. 네. 탄핵 심판 그 후 주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뜨는 장시호.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장시호 씨가 특검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전달한 걸로 알려져서 그런가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의왕대학원에서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자,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 생각하며 가끔씩 웃곤 해요. 감사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가네요. 예.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는 지난번에 왜 청문회장 나왔을 때도 안민석 의원인가요? 만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긴 합니다. 특검 현장은 뭐 아무튼 그 무산이 됐지만 후일담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 씨는 특검 도움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면서요? 그 정도로 협조적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 초기만 해도 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모습들이 있었죠. 예.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예. 저런 공분은 샀다고 하지만 그 공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좀 저렇게 한가롭게 얘기해도 되느냐 그래서? 뭐 예, 그런 예. 또 비판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막상 특검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큰 활약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두 번째 태블릿 PC를 제출한 건데 기존에 계속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예. 이 때문에 좀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저것도 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다 조작이기 때문에 예. 또 미얀마 K타운 의혹도 진술했고 최순실의 대여금고도 폭로했고 대통령이 차명폰을 쓰고 있었다는 이런 다양한 진술을 예.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 이런 예.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맹활약을 하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면서 특별 대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장 씨가 먹은 게 참고로 H 아이스크림인데 장시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세를 치를 수도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그런가요?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권이 인권 침해한다 그래서 유엔에 뭐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고 장 씨의 경우를 보면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분석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장 씨에 대해서는 국민 조카, 1등 공신, 특검 복덩어리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런 평가가 나오니 반대로 최순실 씨는 이런 장 씨를 향해서 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장 씨가 너무 나불댄다라고 주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합니다. 예. 장시호 씨 역시 뭐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니까 사법 처리 대상인 건 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장 씨가 주목받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비교가 돼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뜨고 싶은 윤상현. 예.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총선 직전에 김무성 죽여버려 이런 욕설 파문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친박 집회에 개근을 하면서 부쩍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욕설 여부는 뭐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간 그 다시 존재감을 확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또 독설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에 탄핵 100%, 99.9% 탄핵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유승민 의원 99.9% 대통령 안 되고 김무성 의원은 100% 정계를 떠날 거다라고 독설을 남겼습니다. 예. 자, 이 말을 들은 김무성 의원 측에서는요. 아마 이 말 맨정신에 쓰지 않았을 거다. 술 마시고 썼을 거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 논란 당시에 음주했다는 그걸 빗대인 거기도 하고요. 예. 자,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김진태 의원이 서 있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500만이 모였다고. 어제 친박단체가 탄핵 반대 집회에 5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예.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절반이 또는 부산과 광주 시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좀 가능하느냐. 예. 상식적으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고 500만 명이 얼마나 큰 수냐. 보시면은 인구가 한 520만에서 480만 명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노르웨이, 투르크메니스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인구 전체가 어제 서울시청 주변에 다 들어찼다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안 가도 됩니다.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 언론들도 일부에서는 주최 측 추산 뭐 500만 이걸 그대로 받아 쓰는 데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이후로는 경찰 추산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 주최 측의 추산만 그대로 실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초였죠. 촛불 집회 100만이 모였다고 했을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엔 광화문부터 저 밑에 남대문까지 꽉 인파가 들어찼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는 아시다시피 광화문에는 차벽으로 촛불 집회와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제 친박단체 집회가 500만 명이 모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12월 달 촛불 집회 100만이 모였을 당시 이문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나왔다고? 그거는 다 매스컴이 바람을 잡았고 또 유모차의 아기까지 또 들락날락한 모든 사람까지 헤아려서 만든 주최 측의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었는데 예. 당시 촛불 집회 100만 명이 모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 친박단체 500만 명이 모인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변할지 관건이 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엔 전국이 영하권이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 그림자 사이에 뒷박질하는 불빛은 모닥불 같아. 선선한 아침에 노을 저기 아래는